오후 5시 반 거실의 벽시계가 낮고 둔탁한 소리로 시간을 알립니다. 그 소리가 이토록 또렷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요? 35년을 다녔던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게 된 지 석 달째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집을 떠난 지 2년째입니다. 아내는 아직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중이고 이 넓은 집엔 당신 혼자입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켜봤자 의미 없는 오락 프로그램들 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옛 직장 동료들의 안부가 간간히 올라오지만 그들도 각자의 노년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자랑하거나 등산 모임 공지를 올리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공유하는 일상들입니다.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이 고요함이, 이 적막함이 두렵다는 것을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부하 혹은 상사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에 귀가하는 삶. 주말이면 가족과 의례적인 외식을 하고 명절이면 친척들을 만나는 삶. 그 속에서 당신은 늘 누군가였습니다. 역할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존재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오후의 거실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51년 프랑크푸르트의 자신의 서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그들이 혼자 있는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으며 대학에서조차 인기 없는 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만년에 쓴 인생론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만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2월의 늦은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아파트 단지의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 없이요. 이 생각이 처음엔 고통스럽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는 당신이 떠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후임자를 채웠습니다. 당신의 책상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고 당신의 명함은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은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에만 연락합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 게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서십시오. 이 상실감, 이 공허함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1662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그들이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쇼펜하우어가 파스칼의 이 문장에 깊이 공감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사람들을 만나고 술자리를 만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피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당신의 거실이 적막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소음들, 타인의 기대, 사회적 역할, 직장의 압박, 가족의 요구들이 마침내 잠잠해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들이 아닐까요?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 나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성공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그 요구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상실로 볼 것인가, 해방으로 볼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서가를 바라봅니다. 먼지가 쌓인 책등들이 보입니다. 대학 시절 교양 수업에서 읽었던 논어, 신혼 초에 아내가 선물했던 데미안, 승진 축하로 받았지만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삼국지. 이 책들은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진정으로 읽은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은 넘쳐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뿐입니다. 1856년 쇼펜하우어는 6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특권은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만년에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삶이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완벽한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서가로 걸어갑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논어를 꺼냅니다. 첫 장을 펼칩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의 첫 마디입니다. 이상하게도 대학 시절엔 그저 암기해야 할 문장이었던 이 구절이 지금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배움이 곧 기쁨이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도 아닌 그 자체로 기쁨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요. 첫째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즉 인격과 지성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즉 재산과 소유입니다. 셋째는 그 사람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와 평판입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당신이 무엇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명예는 외부 환경에 따라 사라질 수 있지만 당신의 지성과 인격은 오직 당신만이 소유하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거실이 적막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었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요소, 즉 당신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그것과 마주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창밖의 해가 더욱 낮아집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 바닥에 깔립니다. 당신은 논어를 들고 소파로 돌아옵니다.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바빠서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함께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이 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멈출 때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호기심, 당신의 질문, 당신의 사색, 당신의 영혼. 이 저녁의 고요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뜹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입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퇴직 후에도 여전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을 하고 거실로 나옵니다. 어제 읽다 만 논어가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부으니 진한 향이 퍼집니다.
이 고요한 아침 시간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평온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입니다. 커피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섭니다. 2월 말의 아침 햇살이 아파트 숲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저 아래 도로에는 출근하는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회의 자료를 점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새벽부터 메시지가 몇 개 쌓여 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 공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중국집에서 모임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들 봅시다. 참석 여부를 묻는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참석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잠시 고민합니다. 가야 할까요? 안 가면 외로울 것 같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참석합니다를 입력하려다 멈춥니다. 지난번 모임이 떠오릅니다. 11월이었습니다. 같은 중국집 같은 사람들. 30년 넘게 만난 친구들이지만 대화 주제는 늘 비슷합니다. 건강 이야기, 손주 자랑, 정치 불만, 옛날 추억. 2시간 동안 짜장면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것은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즐거웠습니까? 그저 시간을 때웠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50년에 출간한 부록과 보유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가난한 영혼을 가진 자와 풍요로운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이 구분은 재산이나 지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내면의 풍요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영혼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맨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오락, 사교, 여행, 도박에 매달린다. 그들의 행복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온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변하면 그들은 즉시 불행해진다. 당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씁쓸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모임에 가는 이유가 진정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계속 말합니다. 반면 풍요로운 영혼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 안에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다. 책 한 권, 음악 한 곡, 사색 한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값진 보물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곧 축제다. 스스로가 곧 축제. 이 문장이 마음에 남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축제를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승진, 자식의 결혼, 손주의 탄생, 친구들과의 모임. 그것들이 당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들은 모두 일시적이었습니다. 승진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다음 목표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식의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의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기쁨, 지속되는 만족감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밖을 다시 봅니다. 이웃집 발코니에서 누군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보입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화분씩 돌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 할머니는 외로울까요? 아니면 저 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그에게는 충분한 기쁨일까요? 당신은 문득 궁금해집니다.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외부의 모든 것을 제거했을 때, 타인의 시선을 지웠을 때, 사회적 역할을 벗어났을 때, 순수하게 당신만 남았을 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렵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1844년에 쓴 글에서 그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일찍이 상실한다.
그들은 평생 타인의 의견에 따라 살고 사회가 정해준 가치관을 추구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당신은 평생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 이 모든 조언의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당신이 아닙니다. 사회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공허함입니다. 소파에 앉아 논어를 다시 펼칩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공자의 말입니다. 주석을 읽어봅니다. 그릇은 특정한 용도로만 쓰입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고 술잔은 술을 담습니다. 그러나 군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용도에 국한되지 않는 완전한 인격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릇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그릇, 가정에서 필요한 그릇. 용도가 있었고 쓰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용도가 사라졌습니다. 빈 그릇이 된 기분입니다. 아니, 잠깐.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릇이 아니게 될 기회가 온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풍요로운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적 능력과 정신적 깊이입니다. 그는 1850년의 저서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탁월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고독은 이중의 축복이다. 첫째,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둘째, 타인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강렬한 문장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피상적인 대화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의 생각을 깊이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책을 읽는 것도 오래 집중하기 힘듭니다. 어제 논어를 몇 페이지 읽었을 뿐인데 벌써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싶은 유혹이 강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예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독서는 타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의 사고 과정을 반복할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색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을 읽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공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나의 삶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이것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훑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현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아내가 일어납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어요. 잠은 잘 잤어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책을 들고 있습니다. 아내가 신기하다는 듯 말합니다. 요즘 부쩍 책을 많이 읽네요. 무슨 책이에요? 논어요. 어머, 논어. 어려운 거 읽네요. 재미있어요. 재미있냐는 질문에 당신은 잠시 생각합니다. 재미있다는 단어가 적절할까요?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처럼 즉각적으로 웃기거나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계속 읽게 됩니다. 한 문장을 읽고 생각에 잠기고 다시 읽고 또 생각합니다. 재미라기보다는 뭔가 생각하게 되네요. 아내가 웃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는 오후에 도서관 가야 해요. 아내가 나간 후 당신은 다시 혼자입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는 이 고요가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이 고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봅니다. 동창 모임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해지기로 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봤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고 웃고 떠들다 집에 돌아와 또다시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가난한 영혼은 모임으로 무료함을 달랜다. 그러나 모임이 끝나면 더 큰 공허함만 남는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타이핑합니다. 이번엔 불참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요.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마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대신 서가로 갑니다. 먼지 쌓인 책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데미안, 변신, 노인과 바다, 죄와 벌.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뤘던 책들입니다. 이제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권을 펼칩니다. 데미안입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내 자신의 이야기이다. 헤르만 헤세의 글입니다. 그는 1877년 독일에서 태어나 1962년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 방랑하며 글을 썼고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62세에야 비로소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명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색하고 읽고 썼습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스스로를 풍요로운 영혼으로 만들 시간. 타인의 박수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시간. 창밖의 햇살이 따뜻합니다. 당신은 책을 들고 소파 깊숙이 앉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이제 그 속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목련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요즘 매일 오전 산책을 나갑니다. 8시 반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섭니다.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대략 30분이 걸립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요즘 당신은 자주 생각에 잠깁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 회사에서는 업무,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와 텔레비전. 생각은 언제나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의 준비는 되었나?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주말에 처가는 가야 하나?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부에서 강제하는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산책로 벤치에 앉습니다. 오전의 햇살이 따스합니다. 옆 벤치에는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시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파킨슨병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생각합니다. 저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육체는 늙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계단을 빠르게 오르지 못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 다음 날 허리가 아픕니다. 책을 읽을 때 안경 없이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피부는 주름지며 치아는 약해집니다. 늙음은 서글픕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의 그 패기 넘치던 얼굴은 어디로 갔습니까? 20대에 찍은 사진을 보면 믿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육체의 노화를 슬퍼하지 말라고요. 1850년 62살의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자신의 서재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죽는다. 그러나 정신은 다르다. 정신은 시간을 초월한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 정신은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말을 곱씹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인지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정신이란 사색하는 능력, 깊이 생각하는 능력, 진리를 탐구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감각적 인상에 압도당한다. 세상은 현란하고 자극적이고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그것들에 휘둘리며 산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감각의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년을 쇠퇴기로 봅니다. 모든 것이 약해지고 잃어가는 시기.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정신적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단지 끝자락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내가 봉사하는 그곳입니다. 문득 들어가 보고 싶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책 냄새가 납니다. 새 책과 오래된 책이 뒤섞인 특유의 향기입니다. 사서에게 물어봅니다. 철학 서적은 어디 있나요? 사서가 안내합니다. 2층 구석진 곳에 철학 코너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책이 많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니체, 사르트르. 낯익은 이름들입니다. 대학 시절 교양 수업에서 들었던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찾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두껍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펼쳐봅니다. 서문을 읽습니다. 나는 이 책이 여러 번 읽혀지기를 바란다. 첫 번째 읽기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읽기에서 조금 명확해질 것이다. 세 번째 읽기에서야 비로소 깨달음이 올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가 노력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적 활동입니다. 손쉽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고 고민하고 몰입해야 하는 것. 책을 빌립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한 문장을 읽는데도 몇 분이 걸립니다. 단어들이 낯설고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개념들이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문단을 읽고 멈춥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수십 년 만에 펜을 잡습니다. 이해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물음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읽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계를 보니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몰입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집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에 쓴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와 사색의 차이는 이것이다. 독서는 타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색은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것이다. 독서만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알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사색하는 사람은 적게 알더라도 깊이 이해한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색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읽고 멈추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것에 동의하는가? 나의 경험은 이것을 뒷받침하는가? 이것이 바로 지적 활동의 본질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도서관에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뭐 했어요? 당신은 대답합니다. 책 읽었어요. 아내가 웃습니다.
요즘 정말 책벌레가 됐네요. 좋아요.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죠. 저녁 식사 후 아내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가 방영됩니다. 당신은 예전 같으면 함께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읽은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의지와 표상으로 나눕니다. 의지는 맹목적인 힘이고 표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표상일 뿐이라고요. 복잡한 철학입니다. 그러나 묘하게 당신의 경험과 연결됩니다. 젊었을 때 당신이 추구했던 것들, 승진, 재산, 명예. 그것들은 정말 실제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환상에 가깝습니다. 승진했을 때의 기쁨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만족감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감, 곧 사라질 환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사색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것만이 지속되는 만족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입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내일 일정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1662년에 팡세를 썼습니다. 그는 39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주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육체는 약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한 우리는 위대합니다. 당신은 68살입니다. 육체로만 보면 쇠퇴기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평생 중 가장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늙음에 맞서는 가장 우아한 반항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쉬어라, 여생을 편하게 보내라, 손주나 봐주고 취미 생활이나 하라고요. 그러나 당신은 거부합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쉬게 두지 않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5년 생애 마지막 해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67살이다. 육체는 약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명료하다. 아니, 젊었을 때보다 더 명료하다.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니 사유가 더욱 순수해졌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67살에 가장 행복하다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노트에 생각을 정리하는 이 시간들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도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듭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당신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의지와 표상, 현상과 본질, 욕망과 해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함이 좋습니다. 단순하고 피상적인 것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읽을 것입니다. 계속 사색할 것입니다. 육체는 늙어도 정신만큼은 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저항입니다.
세월이라는 파도에 맞서는 가장 품격 있는 저항입니다. 4월 중순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 당신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일정한 리듬을 만듭니다. 똑똑똑. 이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책상 위에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2달 동안 읽고 있지만 아직 3분의 1도 채 읽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노트에는 메모가 빼곡합니다. 이해한 내용, 의문점, 떠오른 생각들. 펜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즐겁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나와 종이에 스며드는 감촉, 글씨가 한자 한자 새겨지는 느낌. 이것은 물리적인 행위이고 그래서 더욱 실제감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습니까? 3달 전만 해도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적막한 거실, 텅 빈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휴대전화. 그것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텔레비전을 켜고 무의미하게 인터넷을 뒤적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아니, 편안함을 넘어서 즐겁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시간, 오직 책과 나 생각과 나만 있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락, 홀로 즐기는 기쁨. 당신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1850년 쇼펜하우어는 불혹과 보유에서 고독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이거나 신에 가까운 존재다. 평범한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권태를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했고 혼자 있으면 권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고독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 갈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첫째, 당신은 지적 호기심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질문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은퇴합니다. 이것이 정해진 순서였고 당신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처음으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질문들이 책으로 이끌었고 책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당신은 묻습니다. 의지란 정말 맹목적인가? 우리의 욕망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가능한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또 다른 책을 찾습니다. 책상 옆 책꽂이를 봅니다. 2달 사이에 제법 책이 쌓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서점에서 산 책들. 플라톤의 국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노자의 도덕경, 장자의 장자. 모두 어려운 책들입니다.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매력적입니다. 씨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지적 유희입니다. 둘째, 당신은 실천적인 지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책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노트에 정리하고 생각을 글로 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보고서와 이메일만 써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며 어제 읽은 내용을 되새깁니다. 산책을 나가서는 걸으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노트를 펼치고 씁니다. 무엇을 쓰냐고요? 별것 아닙니다. 오늘 읽은 구절,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 떠오른 질문,
일상에서 경험한 것과의 연결. 때로는 한 페이지, 때로는 서너 페이지. 분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글이 되는 과정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1578년부터 1588년까지 수상록을 썼습니다. 그는 보르도 근처에 자신의 성에 있는 탑 3층에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둥근 방이었고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연구한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고 나의 물리학이다. 그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결과물이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히는 수상록입니다. 당신도 몽테뉴처럼 위대한 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쓰면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이해를 깊게 하고 오늘의 나를 기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당신은 작은 의뢰들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산책, 9시 반 독서, 11시 노트 정리, 오후 2시 가벼운 낮잠, 3시 다시 독서, 5시 저녁 준비,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글쓰기. 규칙적인 일과입니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 규칙성이 안정감을 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극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정오까지 글을 썼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2시간 동안 산책했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은 쇼펜하우어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았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천재는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온다. 혼란스러운 일상은 혼란스러운 정신을 만든다. 명료한 사고를 위해서는 명료한 일과가 필요하다. 당신의 일과는 쇼펜하우어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 안에서 당신은 평온을 느낍니다. 넷째, 당신은 물질적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무언가를 사고 싶었습니다. 새 차, 새 옷, 새 전자제품.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경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책 몇 권, 노트 몇 권, 좋은 펜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옷도 몇 벌만 있으면 됩니다. 외출할 일이 많지 않으니 굳이 새 옷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43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쓴다. 진정한 자유는 적게 소유하는 데서 온다. 당신은 이제 그 말을 이해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안전망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후의 독서 시간, 새로운 생각의 발견, 노트에 펜을 달리는 순간.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타인의 평가를 신경 썼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 동료들의 평판. 가정에서는 친척들의 시선, 이웃들의 평가. 동창회에 가면 누가 더 성공했는지 비교하고 자식들의 성취를 자랑하고 손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경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1850년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가치를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들은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들의 판단은 피상적이고 변덕스럽고 종종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가혹한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타인들의 평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퇴하자마자 연락이 끊어진 직장 동료들,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만나는 친척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평가에서, 그들의 기대에서. 빗소리가 조금 더 세집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혀 흘러내립니다. 당신은 책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봅니다. 회색 하늘, 젖은 나무들, 빗속을 걷는 사람들. 우산을 쓰고 서둘러 걷는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서두르는 걸까요? 당신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갈 곳도 없고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이 서재에 이 책과 함께 이 고요 속에 있으면 됩니다. 몽테뉴는 서재를 나만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이곳만은 평온합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서재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작은 방입니다. 책상 하나, 책장 하나, 의자 하나. 그러나 당신에게 이곳은 우주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책 속에 담겨 있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당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플라톤이 묻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칸트가 답합니다. 도덕 법칙은 이성에서 나온다. 니체가 반박합니다. 모든 가치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장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라. 이들은 모두 수백 년, 수천 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책을 펼치는 순간 그들은 당신 앞에 살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과 대화합니다. 이것이 독서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독을 동락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저녁 6시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부릅니다. 당신은 책갈피를 끼우고 일어섭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습니다. 소박한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서재에 있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심심하지 않아요. 당신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요.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아내도 웃습니다. 그래요.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늙은 얼굴이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젊다기보다는 충만합니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고 사색이고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옳았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단계. 당신은 이제 그곳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빛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한 저녁빛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만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아침의 햇살보다 더 깊은 색을 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영혼과 풍요로운 영혼의 차이를 깨달았고 사색이라는 가장 우아한 반항을 실천했으며 고독을 동락으로 바꾸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마침내 평온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된 인격체로서 누리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서둘러야 할 일도 누군가를 기다리게 할 약속도 없었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가끔 신호를 보내지만 그것이 당신의 평온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육체의 쇠퇴는 자연의 섭리이고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당신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합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아 당신은 어제 밤 읽다 만책을 펼쳤습니다. 세네카의 행복한 삶에 관하여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 철학자 역시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서 오래된 종이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이 책은 15년 전 당신이 아직 직장에 다니던 시절 서점에서 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매일 아침 이 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당신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지나쳤을 문장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 문장이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임을 압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고 물질적 성취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며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작은 정원에는 당신이 직접 심은 장미 덤불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심었던 것인데 이제 제법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때때로 잡초를 뽑아주는 일은 당신에게 명상과도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의 의지를 잠재우고 순수한 인식의 상태로 이끈다. 당신은 장미를 돌보면서 그 말의 의미를 체감합니다. 꽃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오전 10시쯤 당신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쓰다 만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3년 전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사색의 기록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제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나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당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당신은 여전히 타인의 평가에 민감했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자신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무수한 밤을 사색하며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거쳐 얻어진 것입니다. 일기장의 새 페이지를 펼치고 당신은 오늘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평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평온은 모든 것을 느끼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다. 기쁨을 느끼되 교만하지 않고 슬픔을 느끼되 절망하지 않으며 고독을 느끼되 외롭지 않은 경지이다. 펜 끝에서 잉크가 천천히 번져나갑니다. 글씨는 예전만큼 단정하지 않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당신은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야채를 썰고 된장국을 끓이는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이제는 명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국물의 향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평온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상의 사소한 즐거움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위대한 행복은 드물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우리 곁에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당신은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까지 천천히 걸어갑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으며 중년의 부부가 애완견과 산책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라보며 부러움도 질투도 느끼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생 단계가 있고 당신은 지금 당신의 단계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옆에 또 다른 노인이 앉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노인은 당신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외롭지 않으신가요? 혼자 계시면. 당신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결핍이니까요. 그 노인은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당신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깨달음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노년을 살아가면 됩니다. 다만 당신은 당신의 방식을 찾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 후 그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고 당신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홀로라는 것이 더 이상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의 고요함이 당신을 가득 채웁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당신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읽고 있던 괴테의 파우스트를 마침내 완독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젊었을 때 한 번 읽었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대의 나이로 다시 읽으니 전혀 다른 책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파우스트가 노년에 이르러 깨닫는 장면들은 당신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순간이여 머물러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라는 그 유명한 대사를 읽을 때 당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당신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파우스트는 영원한 젊음을 추구했지만 결국 진정한 의미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역시 비슷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한때는 잃어버린 것들에 집착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과거는 당신을 만든 재료일 뿐 당신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일 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책을 덮고 당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 석양을 바라보며 당신은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말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고 후반부는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양쪽 모두로부터 자유롭다. 당신은 이제 그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행복을 갈구하지도 불행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뿐입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 구운 생선 한 토막, 김치와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 않지만 충분합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당신은 음식의 맛에 집중했습니다. 각각의 식재료가 가진 고유한 풍미, 간장의 짠맛, 참기름의 고소함, 밥알의 쫄깃한 식감, 이 모든 것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당신은 이제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향유 능력에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당신은 흥얼거렸습니다. 특정한 노래는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저절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타인의 인정 없이도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 노래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풍요로운 영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당신은 침실로 가기 전 거실에 불을 끄고 잠시 어둠 속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빛은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출발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 나에게 도달했다고.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빛이 되어 지금의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당신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평범함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의 상태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경지이자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당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저녁이다. 그리고 저녁은 낮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하루의 완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하루도 당신의 인생도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숨소리가 느려지고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당신은 평온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하니까요. 책 속의 새로운 문장, 정원의 새로운 꽃봉오리, 창밖의 새로운 풍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인생의 저녁은 아침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젊음의 열정은 눈부시지만 노년의 지혜는 깊이가 있습니다. 육체는 쇠퇴하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집니다. 외부의 소라는 멀어지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오랜 여정을 거쳐 마침내 평온에 도달했습니다. 상실감에서 시작하여 내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지적 즐거움을 발견했으며 고독을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고 이제 우아한 노년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온, 그것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는데 평생이 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때 당신은 또다시 평온 속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원히.